자,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마 이제 요번에 그, 오늘은 조금 이제 토론을 좀 할 수 있게 지난 시간에는 그, 그 신화를 이제 주로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이제 좀 그, 그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 물론 지난 시간에 신화 공부할 적에도 동양 신화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비교도 좀 하면서 약간의 그 해석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 동양 신화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교하면서 그 세계관의 차이라든가 동서양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그런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음, 우선요 이게 앞으로 안 가나? 네. 먼저 이제 그 상상력의 정치학 서설이라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상상력은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상력은 뭐 그냥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뭐 자유롭고 어 좀 뭐라고 할까 좀 순수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그 정치학이 작동을 한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상상력이라는 것이 특별히 뭐 이성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하고 그 구분되는 걸로 이렇게 보지 않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인간이 그러니까 그 상상력 그 대가인 그 뒤랑이 얘기했듯이 인간이 이 외계의 그 사물, 이 세계와 접하면서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을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거기에는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유도 상상력에 들어가고 또 감성적인 것도 상상력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상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이제 결국 뭐 이 사유라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그런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 정치적인 것들이 어, 있겠죠. 그걸 뭐 순수한 생각도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또 많이 개입할 그런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상상력이라고 할 때 쓰는 거, 좀 약간 뭐 공상이라든가 머릿속으로 막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화적인 거, 뭐 이런 판타지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그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심지어 그런데도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거기 제가 그 써놓은 그 글, 지금 그 나눠주신 그 원고를 좀 보시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놨어요. 그 원고에서 특히 그 서론 부분에서 이게 이제 상상력의 정치학 소설이 그 서론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화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이 다 투명하고, 다 뭐, 동서양이 다 비슷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벌써 이 사유의 구분이 벌써 이 신화가 성립할 때부터도 이 세계관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동서양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이면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신화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유에, 우리 글쓰기, 아니 글쓰기 아니라 우리 사유와 우리의 스토리, 서사,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야기. 이것의 가장 최초 형태가 신화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게 그 기반이 돼 있다는 거죠. 동서양의 모든 사유의 기반이 이 신화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신화를 비교함으로써 오늘날의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근대적 사고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 신화를 가지고 한번 신문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신화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 신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공평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는 그 산해경 설명하는 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벌써 신화, 판타지 이런 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아이 때 그 안데센 동화를 읽고 뭐 이솝 우화집을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만화로 된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여기에 물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왜냐 하면요. 이거는 서양의 학자들도 시인을 했어요. 가령 그 종교학자죠. 엘리아데는 그 플라톤 이래 서구의 철학자들이 내린 신화에 대한 정의가 모두 그리스 로마 신화 분석을 토대로 삼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어 있어요. 신화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표준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답지 않은 거면 사람들이 신화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네. 가령 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들이 뭐 이렇게 막 활동을 하잖아요. 요정들이 있고 막 활동을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신들은 인간처럼 활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동양 신화의 신들은 인간하고 막 이렇게 인간처럼 활동은 안 하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들처럼 막 이런 게 다르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신화냐 뭐 이런 평가가 내려져요. 가령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신들이 인간처럼 행동하지만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되기가 어려워요. 헤라클레스만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막 신의 반열에 올랐죠. 나중에 별이 되고 뭐 신의 반열에 죽어서. 그렇지만 원래 그 헤라클레스는 저기 뭐야 그 신의 그 혈통을 받은 신과 인간 사이에 난 말하자면 그 영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신의 반열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평범한 인간이 뭐 신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 신화라든가 이런 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간이 죽어가지고 그냥 신이 된다든가 그 인간이요. 뛰어난 인간이 죽어서 신이 된다든가 신과 인간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인 합일이니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수양을 하면 뭐 완전한 인간의 경지, 결국 신과 같은 경지에 될 수가 있다. 예. 정말 내가 이 천지간에 그 가장 그런 존귀한 그런 어떤 그 위치에까지 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아 저기 뭐야 유교에서는 성인이고 도교에서는 신선이고 불교에서는 부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신과 같은 지위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그 용납이 안 돼요. 그 영웅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들이 나중에 결국 다 비극이에요, 대부분. 그건 뭐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신의 지위를 넘본다든가 그런 생각을 한다. 교만하다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벌받고 다 비극적으로 빠진다. 근데 동양 신화에서 그런 일은 없다. 신한테 도전했다가 내가 벌받고 이런 거는 뭐 네. 내가 노력해서 신과 같은 위치에 내가 신인 합일의 경지에 올라가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신선들이 뭐예요? 도교 신선들. 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부처, 성인, 다 신급이에요. 그래서, 어, 신과 인간 간의 그 간급,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내가 예수가 된다든가, 내가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랬다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거는 절대, 어, 신에 오로지, 그냥 오로지 내가 그 자비만 바랄 뿐이지, 내가 신과 똑같이 된다든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적인 간극이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간극. 그런데 이 동양 신화에서는 그것이 느슨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굉장히 달라져요. 신화를 보는 입장 같은 게. 그래서 처음에 서양 학자들이 동양의 신화를 봤을 적에 중국의 신화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무슨 신화냐 이게 자기네들 그 신관념으로 이거는 인간이야 인간 이야기지 이게 무슨 신화냐 왜 여기 동양 신화의 신들 보면 신농시 황제 뭐 유명한 신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배운 그 신들 그냥 인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중에 신이 돼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창조 신화 같은 경우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서 서양의 창조 신화는 막 신들이 그냥 다 만들어내고 막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막 다 그야말로 크리에이션이죠.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고 어떤 한 신의 결정적인 의지에 의해서 막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으로 자연이 그냥 다 생겼어. 그리고 그 속에 그냥 거인이 하나가 있다가 그 몸이 분해되면서 천지 사방이 생기고 그냥 무슨 자연 발생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화냐? 여기 중국에는 창조 신화가 없다. 막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서양의 학자들이. 왜? 그리스 로마 신화가 표준이 있어. 자기네들 표준이.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신화는 상상력의 우리 생각, 사유의 스토리의 기원인데 거기서부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떤 그 표준을 가지고 남의 나라, 다른 민족의 신화를 재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 인정 안 하는 것. 이런 태도. 엘리아데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편 타당하지 않다. 지적했고 브루스 링컨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화 교수죠. 학자죠. 서구의 신화학이 특히 인도 유로피언 종족의 기원을 탐색하고 서구의 신화학이 특히 자기네 서양 민족, 인도 유로피안족 그것의 기원을 탐색하고 우리 기원이 어디에 있는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인도 연구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신화학자들이 그 인도 신화와 그 인도 그 유명한 그 경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사시 있죠. 그 경전들을 막 탐색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뭐 3층 구조설 3층 그렇죠? 인도 사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3층 구조 그것이 인도 유로피안 서양 사회를 똑같이 구조가 그대로 오고 게르만 신화 뭐 이런 거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서양 신화에 영향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신화학자들이 초기 신화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언어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합층 구조가 뭔가요?
예? 맨 처음에 이제 그 사제 계층하고 기사, 그 다음에 무사 계층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반 생산자, 농민, 삼층 구조 유명한 거죠. 그 구조가 어, 인도 사회부터 그 고대 그 신화 시대부터 그 구조 그걸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서구 사회 이런 데 전반적인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 이 삼층 구조가 유명하죠. 이게 아이고 그 신화학자 유명한 그 아주 뭐 레비스트로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프랑스의 아,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시는 레비스트로스 말고 레비스트로스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그 기억 안 나세요? 기억력 쇠퇴해가지고 요즘에 하여간 브루스 링컨은 서구의 신화학이 바로 인도 유로피안 종족의 기원을 탐색하고 그것을 재구성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의 우수성 잊지 말고 이거 대표적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한 사람이 신화를 이걸 정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독일의 나치 히틀러죠. 히틀러가 게르만 신화 그 가지고 근원을 소급해가지고 아리안 민족, 그 인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리안 민족의 순수 혈통이 게르만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 다 지배할 수 있다.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근데 이게요 히틀러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헤겔도 그렇고 독일 철학자들 중에서 특히 헤겔, 게르만 민족 제일 우수하다. 게르만 민족이 그 헤겔의 그 유명한 그 말하자면 그 동방론이 있어요. 동방론에서 보면 어, 그 전 세계 민족을 뭐 로마하고 뭐 게르만하고 뭐 아시아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눴는데 최하층의 아시아 민족, 그 다음에 로마 마지막에 최상층이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이 최고, 가장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언어에 있어서도 언어 문자도 알파벳이라고 하는 가장 기호화된 가장 최상층의 이런 걸 사용하는데 중국 놈들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습게 본 거죠. 아직도 상형 문자 쓰고 있다. 상형 문자. 이건 뭐냐? 상형 문자 쓰고 있다는 건 뭐냐? 그림. 아직도 감각에 얽매여 있어. 이 사람들 사유가 감각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상형 문자 좋아하는 그 민족들은 아직도 이 사유 형태가 감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고도의 추상적인 이런 기호화된 알파벳이나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다. 문자하고 인간의 사유가 같이 나간다고 이렇게 볼 적에 상형 문자 쓰는 이거는 아직도 감각에 묶여있다. 그래서 발전 못했고 유럽 민족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왜? 알파벳을 쓰니까 추상화된 이거 사유가 벌써 추상화된 단계까지 도달한 거죠.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이거 그 그라마톨로지 문자 그 책에서 바로 이거를 막 공격 비판을 하면서 해체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런 그 상형 문자를 깔보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 한자를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본 거예요. 상형 문자에 묶여 있는 저급한 사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신화에 대해서 어, 게르만 신화가 가장 이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우수한 적이고 다른 동방은 아직 미개한 상태. 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링컨이라는 학자도 바로 서구의 신화학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인도 유로피안 계통의 그 신화들만 굉장히 그걸 중심으로 표준이 하고 다른 것들은 말하자면 좀 경시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기 이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 신화에서 신화에 대한 해석 이런 데 시작한 이런 것들은 그게 제국주의 그리고 타자를 완전히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가 주체 우리 서양 사람 우리 웨스터너 우리 서양 사람이 항상 돼 있고 또 그렇게 쓴다고요 그 사람 우리 서양 사람 우리 주체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다른 타자를 지배할 근거를 갖게 되는 식민지화하고 제국주의 해가지고 어? 부려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대의 그런 서양 종족주의, 제국주의의 그 욕망과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를 무시하면 신화의 정치학을 무시할 수 없는 신화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신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 우리 상상력을 지배합니다. 네. 심지어요, 최근까지도 이런 생각이 이어졌어요. 뭐냐면, 판타지 소설이면, 아니, 우리 동양에도 귀신 얘기 뭐 얼마나 판타지 천지예요. 요재지 혹시 아세요? 청나라 때 포송령에, 이거 막 여우가 와가지고 여우하고 막 맨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막. 얼마나 많아요. 우리 판타지, 동양 판타지. 깡그린 귀신. 판타지는 오로지 서양 판타지, 중세 로망스, 기사들이 막 싸우고, 이게 최고다. 이게 정통이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판타지에서도 이게 정통이고, 나머지 무역 판타지, 무역. 이런 건 다 아류.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다고. 이거 뭐 얼마나 상상력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겁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네. 또 환상문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인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게 되면, 인어 공주가 표준이에요. 이런 엉뚱한 인어 아저씨, 동양에. 이거를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인어 생각하면 다 인어 공주가 표준이지, 6년에 머리 벗어진 인어 아저씨 가지고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이상한 결종이죠. 그래서, 어, 이거 상상력이,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서양에서 인어 공주가 왜 표준이 됐을까? 동양은 왜 이렇게 인어 아저씨가 나오고? 동양도 물론 인어 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어 동양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산해경이라는 책에서는 대표 간판 스타로 중년의 인어 아저씨를 제시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왜 꼭 예쁜 뭐 로렐라이 그 나와서 유혹하는 그 인어도 여자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오디세우스 일행 막 그냥 유혹당하는 그 유혹하는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 있는 그 사이렌도 인어, 그렇고 그건 또 새로 나오기도 하지만 역시 또 인어로 보는 시각. 또 어쨌든 그렇죠. 왜 상상력도 풍토에 따라서 인어를 상상하는 것은 동서양의 공통. 신화는 공통의 우리의 원형 실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인류가 가진 공통 실상이니까 사람과 물고기의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공통 실상은 똑같아요. 동서양이 다. 그러나 똑같을지라도 그것의 표현형은 풍토에 따라서 민족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민족 그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점은 공통이에요. 어느 인종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어가 다 발견돼요. 안데센 동화, 그 덴마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어에 의한 풍부해요. 근데 왜 해필 되게 이 서양에서는 다 여성 인어인데 남자 인어, 여성 인어 출현. 이 문화의 차이, 풍토의 차이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양은 해양 문화, 지중해, 대서양, 그리고 그 해양 문화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해양 문화라는 게 뭐죠?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요? 뱃살 안에 여자가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배 타면 그 부정 탄다고 여자들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상하게 그런 그 직업이 있죠. 배 타는 거하고 금기, 여자들이 금기. 또 뭐냐면, 운전수는 그 일본 말이에요. 기사, 운전기사도요, 거기, 그래서 아마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새벽에 택시 잘못하면 그 기사 아저씨한테 욕먹었어요. 재수없게 여자가 처음 탔다. 오늘 뭉쳤다. 그 직접 들었어요. 네. 아시죠? 네?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죠.
새벽에 처음에 여자가 타면 운전사 싫어해요. 네, 기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막 신세계에 여자가 타면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특히 그 뱃사람들 이 금기상 그러니까 이건 남성만의 문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대서양 막 1년 동안 몇 달 동안 막 항해하고 그러면 거기서 바이킹들도 막 가가지고 아메리카 관련 바이킹이 뭐 벌써 옛날에 뭐 기원전에 뭐 언제 뭐 아주 아득한 모델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항해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억압되는 게 뭐죠? 바로 성적 욕망이죠. 남성. 그러면 그것을 말하자면 투사하는 거죠. 예쁜 섹시한 젊은 여성, 인어. 인어는 그런 남성들의 그런 이 해양 문화에서 그 인어는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거기 안 되죠. 왜 금시가 이렇게 나타나요? 예쁜 여성 인어로 나타나요. 성적인 환상. 네. 해양 문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 유럽 여행을 할 때 그, 그 시골길을 막 농촌을 많이 걸어왔어요. 이제 보니까 그때 막 수확을 할 때, 호박을 수확을 하는데 호박이 막 이만해. 알죠? 그 서양 호박, 그 이만해요, 호박.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머리에 떠올리고, 여기에서, 이래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신데렐라. 거기서 보면 어때요? 신데렐라가 파티에 가려고 왕자님, 마차가 없잖아. 가난한 신데렐라.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요정이 와서, 요정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호박을 놓고 이거를 딱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호박이 마차 바퀴. 마차로 해가지고 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신데렐라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애호박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상상이 될까요? 그 애호박 그거 가지고 되냐고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상 안 나와요. 왜? 헨젤과 그레첼. 거기서 걔네들 그 남매가 산속에서 방황하는데 과자로 만든 막 집이 막 이렇게 나오죠. 네, 과자로 만든. 그것도 그래요. 그 최근에 그 과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과자 도시가 하다 보니 여행하다 보면 과자 도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되게 명절날 겨우 그냥 그 이거나 뭐죠? 전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과자 먹고 또 강정이나 이렇게 좀 먹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화에서 이 과자에 만든 집이라는 그런 개념 문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스토리가 상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풍토가 그렇잖아요. 애호박이랑 부쳐 먹고 그러는데 그거 신데렐라 마차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밀크가 이만큼 있다만 하는 이걸 봐. 그걸 보니까 그게 그 생각이 나죠. 그 상상이. 자, 그래서 상상력도 이런 풍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풍토성을 무시하고 특정한 풍토에서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안데센 동화를 표준으로 다른 민족들, 다른 지역에다가 그걸 강요하면 되겠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죠.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시정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왜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리디렉션이 나오지? 응? 다시 한번. 어.
자, 그래서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 이제 약간의 이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항상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중국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동서양 신화를 비교한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여기는 인간 중심적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다. 이게 중요해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서 뭐 완전히 막 인간만 막 저기 하고 자연을 완전 싹 무시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동양이 더 자연 친화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 중국 신화가 꼭 동양 신화의 대표성을 지닌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인도 신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텍스트가 이제 또 좀 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비교를 해야 돼. 이 비교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비교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니까. 그죠? 또 다른 또 주관적인 편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요. 자, 거인 신체 화생 신화. 이 신화를 보면 공통적인 게 많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원형 심상은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원시 시대 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마치 날개짓이 하나가 나중에 큰 폭풍을 야기하듯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대에 가서. 자, 그래서 이 동서양의 신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홍수 신화. 태초에는 홍수가 있었어. 먼저. 대홍수. 노아의 방주도 있고, 동양에도 막 대홍수. 대홍수가 인디안 신화에 보면 대홍수가 있고요. 인도 신화에 보면 그 대홍수가 나와요. 대홍수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사람 다 죽고 그런 거 다 나와. 공통적인 거 있어요. 대홍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음, 뭐가 있을까? 그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하여튼 흙으로 인간을 만 흙으로 이거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 전 세계 공통이에요. 흙으로 만들어. 이것도 공통이고. 뭐 인류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갖는 생각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쪽에 거인이 거인이 죽어서 그 몸이 분해돼가지고 그게 천지 마무리돼요. 이게 전 세계의 공통적. 중국 신화에도 있고, 인도 신화에도 있고, 게르만 신화에도 있고, 바빌로니아 신화에도 있고, 이게 퍼져 있어요. 유라시아.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고. 어, 중국에는 안보라고 하는 거인이 혼돈 속에서 처음에 태어나요. 근데 이게 다른 점이야. 서양 신화에는 막 누가 창조를 하고 막 해서 나오고 이러는데 동양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혼돈이야. 그냥 저절로 그냥 무국태급. 막 그냥 천지가 홍몽한 그런 상태에서 저절로 큰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와요. 반고라는 거.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누굽니까? 인도에서 거인 나와요. 그 거인이 어, 거기 써 있죠. 인도에 그 누구더라? 하여튼 그 나와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에서도 나오고 하나가 게르만 신화에서 서양에서는 이미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르. 자, 그걸 이제 비교를 거기 자세히 나왔어요. 거기 원문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아요. 다 그 거인들이 죽어가지고 그 거인들이 막 이렇게 몸이 분해가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서양 신화의 대표 게르만 신화 거기 보면 이 그림 리스발 그 판본이에요. 이미르 신화. 이미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오딘이라고 하는 게르만의 그 큰 대신이 죽여가지고 막 토막을 쳐요. 토막을 쳐가지고
이걸로 쌍도 만들고 뭐 강도 만들고 이래요. 그 얘기 나와요. 이미리의 살로 땅이 만들어졌고 그의 땀 혹은 피로 바다가 만들어졌다. 신들은 그의 뼈로, 나무는 그의 머리카락으로, 하늘은 그의 두개골로 만들었다. 그의 이미르로 이마로 우아한 신들은 인간의 자손들을 위한 미드가르트, 인간의 영역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의 뇌수는 굳어져서 모두 구름이 되었다. 뭐 이런 그게 있고요. 북유럽 신화를 그름한 신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북유럽 신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유로피안 신화니까 같은 계통이죠. 이게 이제 그 인도 신화 뿌르샤라고 하는 이 거인, 이 뿌르샤 창가, 리그베다에 실린 뿌르샤 창가, 뿌르샤를 나눴을 적에 이것도 토막을 냈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분배했는가. 그의 입은 무엇이 됐는가. 그의 두 팔은 무엇이었는가. 두 다리와 발은 무엇이라 불렀는가. 그의 입은 브라만이 되었고 두 팔은 라잔나, 끄샤트리아, 기사, 왕족이 됐죠. 그의 두 다리는 바이샤라고 하는 것이 슈드라는 발로부터 탄생하였다. 달은 그의 마음에서 탄생했으며 태양은 그의 눈으로부터 태어났다. 입으로부터는 인드라와 아그니가, 호흡으로부터 바유가 탄생하고 배꼽으로부터 뭐 발로부터 땅이 뭐같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 이거. 인도 유로피안 신화는 이렇게 돼요. 이 게르만 신화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서양 신화, 인도 유로피안 신화. 이 서양 쪽으로 건너간 신화를 봤고요. 그럼 중국의 반고 신화를 보죠. 원초적 기운이 혼돈 상태에 있을 때 그 시초가 여기에 비롯하여 마침내 천지가 나뉘어서 처음 건곤의 범주가 성립되고 음양의 기운이 발생했다. 원초적 기운이 퍼져나가 중간에 조화로운 존재를 잉태하니 이것이 사람이다. 자, 이 거인이 처음 태어난 거예요. 처음 반고가 태어났는데 죽음에 임하여 몸을 변화시켰다. 그 기운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소리는 우레가 되고 왼쪽 눈은 해가, 오른쪽 눈은 달이, 사지 오체는 사방 끝과 오악이, 피는 강이, 힘줄은 지형이, 살은 롱토, 머리털은 별이, 솜털은 초목이, 이빨과 뼈는 쇠와 돌이, 골수는 보석이 되고, 땀은 비와 호수가 되고, 몸속의 벌레들은 바람을 맞고 백성들로 사람으로 하였다. 기생충이 사람이네요. 우리는 다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기생충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예. 우리가 기생충이고 지구가 숙주죠, 사실은. 자, 이거 반고신화. 이 두 개가 기본 의미는 똑같아요. 거인의 몸이 분해돼서 천지 마무리됐다는 거는 똑같아요. 게르만 신화, 서양 신화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서양 신화 똑같은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우리 분석을 해볼게요. 이 도상이죠. 이미르하고 반고. 반고가 태극을 들고 있는 것은 우주의 근원이다. 이 세계의 기원이다 하는 의미죠. 예. 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신체 화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방식에서 이 서구의 이 신화, 서구 계열의 신화들은요, 사례의 모티프가 여기서 보여요. 누군가 죽였어. 오딘이라는 큰 신이 죽이거나 다른 여러 신들이 상의해서 포르샤를 죽여요. 사례의 방식이 이 서양의 어인 신화는 세계를 창조할 때 사례, 죽이다. 근데 동양의 반고 신화는 보면 자연사, 반고가 혼자 몇만 년을 살다가 그냥 자연사, 죽으면서 저절로 몸이 분해.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인 창조한다는 뭐예요? 이 세계가 창조한다. 뭔가 이 생성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생긴다는 걸 말하죠. 그런 경우에 일이 이 세계사가 진행하고 뭔가 역사가 진행하고 뭐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방법이 서양의 경우는 사례라는 방식. 여기는 그냥 저절로 되는 자연사. 여기에서는 관념의 어떤 차이가 있죠. 아무리 원시 시대라도 이것을 이 신화를 만든 사람들의 관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서양에서는 처음에 사례, 이게 사실은 보면 최초의 사례예요. 이 최초의 사례를 통해서 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 서양 신화를 보면 최초의 사례잖아요. 처음 죽인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어? 이미르를 죽였거나 뿌리샤를 죽였거나 처음 누구를 죽여가지고 세상에 침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자연사. 저절로 이 세계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누가 어떤 신이 있어서 절대자가 있어서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 저절로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다고 보는 게 동양이고 서양은 의지를 가진 어떤 주체가 내가 이거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양에서는 일종의 어떤 변증법적 관념, 앞에 것을 제거하고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변증적인 생각, 이것이 벌써 엿보인다. 이게 엿보여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자연사 모티프죠. 저절로. 모든 것은 자연 법칙대로 그냥 간다. 절대자가 뭘 내가 이렇게 만들고 하느냐. 여기서도 굉장한 관념의 차이가 벌써 신화에서부터 나타나요, 이게. 창조 신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리아드는 특히 강조했죠. 이게 그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민족의 사유, 구조, 생각에 그 세계관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창조 신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서양이. 그 다음에 죽음의 형식을 보세요. 이 게르만이나 여기 인도 유로피안 계통, 이 서양 계통에서는 시체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시체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단, 잘라야 돼. 팔다리다 잘라야 돼. 잘라. 잘라서 그걸로 불안해서 이 세계를 만든. 이게 중요한 모티브예요. 이 섹션. 이 자른다. 여기서 분석적 사고. 이 자른 쪽이 이게 명석해진다고 했잖아요. 잘라서 섹션을 해가지고. 근데 동양은 어때요? 통째로, 그냥 통째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단고 시체가 그냥 전체로 있는 그대로 통째로 이거는 뭘 의미해요? 분석적인 사고하고 전일적인 사고, 전일적 종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그 차이를 보여주죠. 그럼 신화 입장에서 인도의 위치는 서양입니까? 인도 유로피안 신화 같은 계통으로 봐요. 그거 다 입증이 돼 있어요. 신화가 돼 있어요. 인도 신화에서 제우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명한 신들, 인도 신화의 그 신들이 그 이름까지 다 고증이 돼 있어요. 원어학적으로.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걸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리안족 그 계통으로 서양 유럽 민족으로 넘어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그 고대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신화시대. 물론 인도는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이쪽 동양의 풍토에서 인도는 또 이제 다른 길을 걷지만 초창기의 신화 때는 서양한테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통째로의 모티프예요. 서양은 절단의 모티프, 분석적 사고의 어떤 씨앗이 여기서 텄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전일적, 하나이면서 전체라고 하는 그 사고. 이런 사고가 여기서. 자, 여기서요.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이거는 좀 나중에 보죠. 그 이전 거로 보죠. 자, 여기 사례 모티브, 특히 변증법적 관념. 이 관념은요, 이게 나중에 서양의 어떤 그 근대 역사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건 뭐냐면, 이 사고는, 변증적 사고는 결국은 어떤 사물에 어떤 충격을 가할 적에 그것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극복을 하거나 앞에 것을 이겨내면서 발전한다는 변증적 사고와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절단을 살해를 하면서 뭐가 생산이 되고 세계가 창조되고 이런 단계를 밟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서양의 역사관에서 바로 충격, 임팩트, 반응, 리스폰스 세오리, 충격 반응 이론, 어, 이걸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볼 적에 이것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가 진행한다, 발전한다. 그래서 이 도식을 가지고 나중에 아시아 역사를 할 적에도 아시아 역사, 이 사람들이 근대 시기에 유럽 사람들한테 침략을 받아서 자 충격, 임팩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뭘 스토프를 하는 거죠. 그 주체, 그 해당 그 민족의 주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충격 반응 이론이라고 해요. 충격 반응 그 세오리. 자, 이런 그 관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고 근원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이 살해 모티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동양의 역사는 전부 다 정체된 거죠. 충격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도 없고 발전도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충격도 없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어요? 인도 역사를 쟤네들은 미라 속에 갇혀있는 미라. 아니, 반 속에 갇혀있는 미라. 마르크스는 그 해겔의 그 말하자면 그 아시아론, 해겔의 아시아론, 아시아론에서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맨 밑바닥에 아시아 종족. 그죠? 그 다음에 로마, 맨 상층에 게르만 민족 올려놨거든요. 네. 맨 상층에. 중간에 중앙아시아 좀 들어가나. 네. 그리고 맨 밑바닥에 인도나 중국 같은 아시아 민족 올라왔어요. 해겔이. 네. 상용 문자 민족, 특히 중국 민족, 상용 문자. 이집트나 뭐 중국이나 이런 거 다 상용 문자. 그래놓고 맨 위에 상층에 자기 서양 사람, 특히 게르만 민족 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성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성주의. 거기에 맞는 문자가 알파벳 책이고, 그 다음에 감성주의, 아직도 야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사유가, 이거는 상용 문자 민족, 한자 쓰고 있는 중국 사람. 이렇게 놓고, 근데 이 도식을요, 막스가 그대로 가지고, 유문론에다가 그대로 결합시켜. 그래가지고 만든 게 아시아 쪽 생산 양식이에요. 그 유명한. 그래서 아시아는 어떻게 돼요? 대토지, 전제 군주가 그걸 해야 되니까 다 노예,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대토지를 갖다가 막 경작하고 이러니까 어, 자유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게르만 사회는 다 자유인인데 얘네들은 자유인은 하나도 없고 황제 이름만 자유인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은 총체적 노예 상태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뭐라고 봐요? 인도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충격을 바로 이 충격 반응 이론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자, 임팩트 하면 여기서 충격받고 리스폰스 그 다음에 발전해야 되는데 아시아는 그런 게 없어. 얘네들은 계속 잠자고 있어. 정체성 이론이 여기서 나와. 아시아적 생산 양식 정체성 이론. 이게 다 제국주의 지배할 아니 그 공산당이 제국주의 비판하면서 사실은 제국주의가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여기다가 자기네가 다 제공을 하고 이런 모순이에요. 마르크스의 가장 약점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시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저러면 안 돼요. 중국을 얼마나 깔보고 완전히 마르크스가 이거는 아시아적 생산이론을 따지면 완전 후진 국가고 야만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그 마르크스 그렇게 신봉해요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동양을 깔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총체적 노예 상태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이 인도 갖다가 지배하려고 영국이 인도 막 제국주의
신령한 걸 갖다가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아, 좀 딱하긴 하지만, 그러나 관 속에 있는 미라는 그 미라가 깨어나려면 인도를 관 속에 갇혀 있는 인도나 중국을 관 속에 있는 미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나려면 관을 깨줘야 돼. 누가? 이게 바로 충격. 아까 말씀드린 사례. 해야지 반응이 나오고 발전한다는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마르크스 똑같아. 그래서 그걸 깨줘야 된다. 깨주면 거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면 미라가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은근히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네. 근데 그걸 그래, 그 동양 사람들이 그 신봉하고, 아, 마르크스 뭐, 해가지고 이게, 어, 그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예? 예. 마르크스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냥 노동자 해방한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뭐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그 마르크스 철학은 완전히 이거는 이 동양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거는 그 아주 무시하는 그 얘기거든요.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 이것이 완전히 그, 그, 마르크스의 그 해결을 이어받은 바로 충격 반응 이론하고 똑같은 그걸 그대로 적용, 이 신화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총체적 노예 상태, 다 이것들은 다 총체적, 근데 우리 그럼 조상들 다 총체적 노예예요. 이렇게 표만할 수가 있어요. 다른 민족을 갖다가. 네. 이런 연구는, 유물론 사상 다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런 쪽은 다 언급을 회피하고 넘어가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쪽은. 마르크스가 무슨 신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사고의 한계가 거기에, 분명히 그 있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결과로 지금 들어가서 마르크스의 몰락으로 이제 결국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귀결이 됐지만, 이런 점을 옛날에 학자들이 비판을 안 해요. 비판을 안 해요. 그냥 슬쩍 넘어가요. 네. 자, 근데 이런 사고가 다 결국 헤겔이든 마르크스든 못 벗어났다는 거죠. 이 신화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벌써 이 한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비교해 봐요. 이 소우주론적 상동 형태, 소우주와 대우주. 자, 이걸 보면 이 거의 신체 파생신에는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차양이 다 뭐예요? 자연은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 천인 합의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양만 천인 합의가 아니에요. 신화 시대 때는 서양도 천인 합의예요.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민유, 거인이 인간인데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민유도 똑같아요. 인간의 몸인데 이 세계 잘라서 어쨌든 이 전 세계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똑같다는 사람은 같아요. 천인합의.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고 자연은 배우주다. 자, 상동 형태인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이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자, 그림니스 마린이 뭐니? 리그베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마음은 달 나와요. 달. 이 마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머리, 하늘, 우주적 산의 정상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요. 반고의 천지 만물로의 이 이야기 보면 기후는 바람과 구름, 소리, 우레, 왼쪽 눈은 해, 오른쪽 눈은 달, 사방은 천지 끝, 사지, 피, 강물, 머리털과 수염은 별, 솜털은 초목, 뭐 이렇게 됐어요. 사람하고 또 이거 자연물과 인간이 소우주, 대우주, 이걸 상동구조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 차이점을 봐봐요. 서구에서는 이게 아주 이거 주목을 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동양에서는 없는 게 있어요. 마음, 달, 뇌는 구름, 혹은 끝없는 빛, 머리는 하늘, 또는 우주적 산의 정상, 정신 영역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일찍이. 정신 영역. 근데 동양의 이 거인에서는 뇌니 마음이 이런 거 없어요. 정신 영역에 대해서는 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 반고 동양 신화에서는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 아주 자연과 더 세부적으로 비교. 세부적인 비교.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인간의 정신 영역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정신 영역이 없는 대신 더 서양보다 세부적으로 자연과의 일치를 주장한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서양에서는 인간의 정신 영역에 이제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은 그거는 어느 거라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긴밀하게 돼 있는 더 세부적으로 이 조응을 시켰던 적응을 시켰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거칠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 세계문화사의 그 유명한 책 서두라는 걸 봤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리안 민족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사유를 많이 해요. 아리안 민족. 그 자연을 보고 경탄을 하고 그 사유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찬송가, 배달하는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서양 철학사, 그것이 말하자면 서양 철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서술때 세계문화사, 유명한 그 세계문화사 그 서술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걸 강조하는 이 사유의 능력, 이거를 특히 강조를 해요. 아리안 민족이 인도 대륙에 들어왔을 적에 그들은 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경탄을 하고 사유를 시작해요. 그래서 찬송의 시, 배달을 남기고 말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세계문화사를 읽었을 적에.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사유의 영역, 인간의 정신, 인간 주체. 이 우리가 가장 동물이나 이 자연하고 자연계하고 인간을 구분할 적에 중요한 게 인간의 사유.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도 이 사유고요. 거기서 더 발전하면 감성적인 것보다 어떤 이성적인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유를 강조합니다. 저는 이런 그 냉화가 그 싹이 벌써 이 신화에서부터 이게 길을 관리하기 분기점을 갖고 있다고 보죠. 이 두 개의 천지 창조 신화에서 이 자연과 인간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서양 신화 계통에서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양 신화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과의 더 긴밀한 조화. 그러니까 역시 그 굉장히 동양은 자연과의 합일 이것을 더 강조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미 느껴지고 서양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마음, 사유를 강조한다는 건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고 중심된 생각하고 가까워요. 벌써 그 출발이 이미 이 서양 신화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차이에서 두 개를 비교하지. 아까 물론 구체적으로는 변증법과 자화론, 스스로 발전하는 자화론과 변증법의 차이, 전일적인 생각과 분석적인 생각, 이런 데서 우리가 엿보였지만 특히 이 신화,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는 이 부분에서도 서양 쪽에서는 인간의 가장 주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동양에서는 그냥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벌써 동서양이 이 생각의 길을 달리하고 있다. 이 신화에서부터 이게 세계관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